그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거는 일본을 겨냥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에서 북한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당연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통일을 이룬 국가로서.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올해는 북한 정권의 의미가 있는 해죠.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올해 아주 뭐 북한에서는 뭔가 대대적인 변화 그리고 이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해가 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19부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까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는 국제사회에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계는 북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네. 자, 먼저 러시아에서 오신 이분은요.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초대돼서 이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유학을 했다는 사실. 자,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랑코브 교수님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을 가시게 되신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운이 좋아서. 당시에 그 소련에서 레닌그라드 군임대 학생이었는데 한국 역사를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84년, 85년이에요. 84년, 85년이요? 오래됐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믿지만 합니다. 갑자기 말투가 너무 귀여우셨어요. 정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비로 못 갔습니다. 나는 그냥 간부집 아들이 아니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간부집 아들도 자비로 못 갔을까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기숙사 같은 곳에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하고 같이? 특별히 일반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에 동숙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을만한 사람. 주치의 사상 교육을 잘 받고 또 의무적으로 저녁마다 거기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담당자 국가보위원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는 사람도 있고 동숙세는 그 저녁마다 6시 반쯤 회의를 하고 네. 거기에서 조금 자기 비판 조직 생활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 우리 24시간 정도 회원을 다 보고하고도 했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아비판이라든가 뭐 생활총학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우 중대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들려요.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우선 일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국의 라디오를 듣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셨어요. 진짜? 그게 말이 돼? 네, 뿐만 아니고요. 2003년에 귀학까지 하셨습니다. 어머! 2003년에 귀학까지 하셨습니다. 어머! 한국에서 이제 사신 지가 1988년도부터 사셨으니까 제가 88년생이거든요. 저랑 한국 친구예요. 한국살이 친구입니다. 네. 같은 나이. 같이 한국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32년이니까 32세. 한국에 32년. 교수님은 맨 처음 한국에 관심 갖게 된 게 뭐 진짜 라디오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70년대는요. 북한이나 남한의 라디오 방송이 도쿄에서 들어왔어요. 도쿄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주파수가 그때 전이가 안 돼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북한 쪽의 방송이 태양의 아들 김일성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오, 태양의 아들. 네, 남한 쪽에서는 그 서울에
아나운서가 네. 아주 그 아름다운 한국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그 굉장히 그 차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같은 한국말이라고 해도. 맞아.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졌고, 한국말에 특히 서울에서 들려온 한국말이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매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말이 너무 이뻐요. 예뻐, 맞아. 되게 부드럽고.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갖고 되게 상냥하시구나. 그런데 제 와이프는 아주 그 세게 말해요. 제 와이프는 아주 그 세게 말해요. 이해합니다. 제가 또 오히려 여자 같아. 그 세계 모든 와이프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번 분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일단 터키에서 오셨고요. 한국에서의 직업이 정말 많아요. 기자, 작가, 거기다 코미디언까지. 정말 많은데 터키 일간지의 한국 특파원으로 오셨다가 귀화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까지 받은 아주 내생남입니다. 알파고 시나시 씨 기자입니다. 알파고? AI?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온 지 17년 차 알파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 대본 보고 네. 알파고가 뇌생남이라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알파고라는 별명을 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신하고 그래서 C가 뒤에 붙었고 그리고 알파고는 별명인 줄 알았는데 알파고가 이름이에요. 네, 저는 먼저 출시됐어요. 네, 저는 먼저 출시됐어요. 재밌으시다. 출시를 먼저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바둑 알기 전에 알파고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 나오고 되게 놀랐겠어요. 네,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동사무소 가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성함 뭐냐고. 알파고라고 하면 하하 웃기다 외국인. 그래 알았어 똑똑해. 이제 이름을 말해줘 이런 거. 결혼도 하셨죠? 네, 저는 2014년에 결혼했고 7년 차 발목 잡힌 상황이에요. 7년 차 발목 잡힌 상황이에요. 결혼만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어때요? 와이프가 처음처럼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 무서워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저 사기 결혼 당했어요. 사기 결혼? 어떡해. 이분 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해서. 근데 우리가 이력은 잘 모르잖아요. 예. 난 이분을 통해서 네. 한국을 배워요. 우선 이분은 독일 분입니다. 네, 아시죠? 독일 분이시고요. 고려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 안암동에 사시다가 신촌으로 넘어가십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에서 연세 들어갔어요. 아, 이거 위험한 거죠? 안암동에 사시다가 이제 신촌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한국학 석사 위를 받으시면 너무 많이 뭘 받으셨어요. 이거를 외워서 해야 되는데 뭐 많아요. 자, 독일 출신 엘리트 다니엘 린드만 씨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핵을 가지는 한반도가 출용한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일본의 적이 될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전략적인 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거 해결하고 사실은 편화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북한의 외교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공군 참모차장의 핵폭탄 발언? 미 공군 합참 차장보를 지냈던 맥리언이 예비역 공군 중장. 북한이 단 한 번이라도 공격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합니다. Mr. Kim Jong-un
If one round of artillery goes into Seoul, Korea, you will get our full nuclear retaliatory capability. 그러면서 김정은에겐 단 15분만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He will not last 15 minutes. Our weapons can hit his artillery pieces. If you think of 2,000 cruise missiles in the air, Liz, and if you think of our full nuclear retaliatory capability, then there's not going to be anything left. 미 언론들은 선제 타격 시나리오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핵폭탄 발언이라니 알렉스 씨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그때 그 2017년 8월에 Fox Business News 인터뷰에서 미국 그 공군참모 장관이 김정은은 헛소리라고 했어요. 네. 진짜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미국이 15분 안에 북한이 없앨 수도 있다는 말은 사라질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얘기만으로도 무서운데 어떻게 15분 만에 예. 뭐 그만큼 엄청난 무기가 있는 건가요? 그때는 그 사이가 완전 안 좋았을 때 김정은은 우리가 포함에 미사일 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그럼 우리가 Swan of Death로 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 랜서. 스텔스 기능을 갖춰 적에 들키지 않고 최대 57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북한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얼토철미 미국의 낭무도한 고리밥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북한은 비핵화가 될까요? 우리 강찬원 선생님. 북한을 이제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주저앉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돼야 이제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북한 지도부는 절대로 없앨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선대 수령부터 지금까지 온갖 압력을 다 이겨내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미국이 뭐 한 5천억 달러를 주겠다. 그래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돈이 북한을 살려주지 않거든요. 위협수단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야 체제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모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왜 내놓겠어요, 이거를. 북한 그 엘리트 계층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집단 자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그 엘리트 계층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집단 자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라크 전례를 보았습니다. 이라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해서 시도했지만 못했습니다. 네. 결국 사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사담은 비쌀됐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다피는 미국 약속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혁명이 시작하자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혁명군, 반란군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비살됐습니다. 이 전례만 보면 북한 측이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 체제의 안전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무기뿐이다.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가다피나 그런 사람들이 약간 다른 동맹 나라가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북한이란 한국은 동맹 나라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엘리트들이 죽였으면 한국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면 이제 근력 자체가 엄청나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거죠. 북한이 핵이 없어지면 남북 간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불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되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북한은 핵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도 북한 쪽에 여러 가지 그 핵 기술이라든가 군사 기술이 들어간 정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민간 기업이 북한 쪽에 여러 가지 군사 물자를 보내고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루트가 한국에는 사실 없는데 일본에 오히려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자들은 결국은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다. 네.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 59년, 58년인가 50년대 말부터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사실상 북한 원자력 개발을 도와주었을 때 이것을 북한 그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많이 예를 들면 당시에 북한은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여러 번이 다 무조건 러시아로 보내야 했습니다. 플루토늄을 만들 수 없게 80년대 말까지 일한 태도입니다. 당시에 아직 북핵 개발을 가로막을 희망이 있었다. 북한이 이제 그 핵 개발을 이제 압축적으로 한 계기가 있는데 바로 러시아가 이제 개혁 개방으로 이제 그 쿠르바토 총서기가 이제 그걸 전환시키면서 갑자기 핵 과학자들이나 미사일 개발자들이 이게 실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대한 위안을 들여와가지고 평양으로 다 들여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북한에 그걸 건설하게 했죠. 그래서 그게 러시아가 한번 몰락하면서 그 기회를 북한이 잡은 겁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보는 이 시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막 몇 자 회담 할 때는 러시아도 뭔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북한의 핵 얘기할 때 러시아는 못 들어봤어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의 북한의 핵은 어떨까요? 러시아의 태도는 당연히 북핵을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핵 보유 국가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같은 절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적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히. 문제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북한이 비핵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국경을 마주치고 있고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핵 무기 존재 자체가 너무 위험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도 지금 중국이 아무래도 국가 성장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도모하고 있는 도중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이 외부 환경이 안정적인 거 최우선이에요. 2021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북한의 외교 스캔들 알아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을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국 원으로는 30조 원 이상의 빚이 이제 날아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그 부가적인 걸로도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죠. 예. 하겠다라고 할 때 일본도 한국도 전체적인 이익도 있도록 거기 11월에 한국에서 그 김진표 국회의원이 일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일본 측의 국회의원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거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스가 현재 일본 총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쿄올림픽을 열어가지고 북한을 잘 초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까지 초대를 하겠다.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평창 올림픽 때 바로 김여정 씨가 와서 그 다음에 북미회담으로 그 남북 회담, 북미회담으로 계속 그 용의를 됐잖아요. 네. 역사적인 싱가포르 순회 회담 공동 성명에 서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도쿄올림픽에서도 다시 하겠다. 이러한 구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다면 한국하고 협력하겠다. 외교라는 거는 결국은 뭐 자기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네. 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게 일본이 굳이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거는 일본을 겨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열도 상공으로 2번이나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고요. 인민에게 전치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도 사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의 제재 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일본 열도 상공을 날아넘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미사일이 일본의 앞마당 격인 동해 쪽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00km 이상 날아가도록 발사 방식을 바꾼 것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위협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앞바다에 사상 처음 떨어지면서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我が国の安全保障に対する重大な脅威であり許し難い暴挙であります。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한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한에 말하자면 핵미사일을 싼다면 이게 핵 오염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혹시 조카 통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그 핵으로 오염된 방을 어떻게 갖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을 노리고 있다. 그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래서 북일 수교로 외교적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 일본은 가장 위험한 나라다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강철환 선생님, 실제로 영향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배치돼 있고 미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을 타격하는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사실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오래전부터 이제 해외 장사를 많이 해왔는데 일본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청년에서 뭐 돈도 보내줬고. 북한의 39호실 회사들이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추억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식민지 배상금이 이제 한 150억 달러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납치자 문제 때문에 이게 딱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150억 불이 그냥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대일 관계를 풀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쿄 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이 그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막 엮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랑커포 교수님, 네, 러시아랑 북한은 좀 친한 관계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친한 관계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북한은 친하다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 게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분명히 우리는 막 스탈린 이야기 듣고 김일성이 맞아요. 뭐 러시아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49년 3월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모스크바를 향하여 평양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뵙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스탈린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원래 소련은 사실상 북한 국가를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당시에 토지 개혁을 비롯한 초기 북한 법을 보면 동유럽에서 소련 군대가 통제했던 국가에서 나온 법과 똑같습니다. 그냥 번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토지개혁법, 헝가리 토지개혁법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모스크바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러시아 때 북한 정책을 보면 러시아는 대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많이 하는데 러시아는 거의 없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는 기대나 희망을 안 갖고 있다?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현상 유지이다. 러시아는 북한 위기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 위기라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전략적인 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는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하 차원입니다. 러시아는 지하 차원을 필요할까? 아니지. 아니니. 러시아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먹어요? 명태랑 킹크랩은 우리가 러시아 걸 먹는데. 러시아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지만 수산물은 돈이 없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무수산물을 많이 먹지 않아요. 한국보다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지금 명태랑 우리 과메기, 킹크랩 이런 거 다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 분들이 그런 거 좋아했으면 우리 못 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이 그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해왔고, 근데 실제로 김정은 체제를 들어서는 대북 관계에 좀 많이 약해지는 모습 추세예요. 한 2012년에는 대북 관계는 전통적인 우호적인 관계다.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외교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중국이 그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장악을 좀 높이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또 북한이 꼭 필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이기도 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갑자기 관계가 되게 악화했잖아요. 그렇죠? 이전부터도
중미 무역 갈등이 네, 무역 갈등이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바이러스 주장하면서 이제 I have to call it where it came from. It did come from China. So I think it's a very accurate term. 중미 수교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일본이 어차피 그 역사 문제가 있고 일본이랑 많이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또 미국이랑 한국이랑 동맹 관계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선택할 수 별로 여지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한 15억 인구를 보유하는 거대한 나라, 이 많은 인구를 먹이려고 아주 문제, 그렇죠. 저성장, 아주 부족한 저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업 문제도 있고 또 뭐 내수나 금융시장 일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중국한테도 한편으로 코로나 방역, 또 한편으로 국내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많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강철원 교수님, 네.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신경을 못 쓰면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 북한과 중국 간의 혈맹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은 혈맹 관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반 관계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중국이 바라는 북한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중국식 개혁개방된 북한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돌리도록. 그리고 이제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중국이. 무시해서요. 완전히. 참으로 일찍이 오보이 수령님께서 중국의 로세대 용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시고 갖고 오신 저중 신선의 화원을 세기를 이어 더욱 활짝 피워주셨으니 지금 뭐 코로나 위기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미중 관계를 푸는 게 더 우선이고 여기서 북한이 잘못하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자, 이번에는 북한의 외교 스캔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알고 보면 불법 카지노? 란코프 교수님, 북한 대사관에서 카지노를 운영,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통신사 보도가 있었고 북한 측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찰국은 매우 흥미로운 태도입니다. 그 카지노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매우 정확하게 분명히 암시를 했습니다. 진짜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카지노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 카지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국적이다. 이거부터 궁금해요. 러시아에는 카지노 운영하는 호텔이나 이런 게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원래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금지됐습니다. 네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충성금들 돈을 국가에 바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면 대사관이 그 임대료도 있고 또 잘 모르는데 기름을 싸야 그 자동차를 탈 때 기름도 돈 내고 등 모든 것은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부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상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인공기관에 걸린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자 커피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 나타납니다.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바로 옆에 5층짜리 시티 호스텔 건물이 서 있습니다. 호스텔 운영업체는 2007년부터 매달 약 3만 8천 유로, 4,900여만 원을 북한 측에 임대료로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 북한 대사관은 상점. 네, 상점. 네, 그냥 폴란드 개인이나 법인이 만든 상점이 대사관에 있고 안에 있고 당연히 임대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자 커피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 나타납니다. 돈독은 원래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그들은 값싼 호텔,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인숙을 대사관 안에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이는데 보통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대사관 안에 여인숙이 있다고요? 돈독은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문제도 이거는 따로 출입문을 만들어요. 그 호텔도 에어비앤비에서 돌리고 그래요. 호텔 에어비앤비로요? 그 이제 베를린에 있었던 그 여인숙은 유명했었어요. 그때 외신 기자들끼리도 그때 터지니까 누군가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했고 그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요. 원래 이렇게 간저가 커다 보니까 좀 약간 문이 하나 더 있었대요. 그리고 좀 약간 독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수도이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거든요. 여행객들도 많은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갔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 이제 그 시티 호스텔이라고 불려가지고 이제 그 숙박 업체가 이제 운영한 거죠. 네, 시티 호스텔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독일이 굉장히 애매했던 게 2017년에 유엔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북한이랑 부동산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돈을 가지고 이제 뭐 핵무기 개발에 이제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금지인데 경찰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북한 땅이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주고 그건 굉장히 이제 그 외신에서 많이 보도됐었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로도 계속 굉장히 싼 값으로 어떻게 홍보했냐면은 우리 호스텔은 베를린 한가운데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역사 명소를 편하게 이제 둘러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근데 이제 경찰이 너무 이제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폐쇄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 북한 대사관도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는 사실 베를린 대사관 동에서 이제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그런 아이템들을 구입해서 몰래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동에서 북한으로 이제 전달했다는 그런 의심들도 나와가지고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사실 기자들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호스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장성택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장땡땡이라는 친구 여자인데 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그 친구랑 문자도 주고받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호텔을 운영한대요. 근데 너네 아버지는 베를린 경제참사인데 호텔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름이 시티 호스텔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티 호스텔이라는 호텔을 있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대사관이랑 되게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근거리에 있는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그 이름을 보고 제가 구글 지도를 봤어요. 바로 앞이에요, 이렇게. 근데 좀 울타리나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뭔가 막은 장치가 없이 그냥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건물의 어떤 실소유자는 북한인 거였죠, 사실.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해외로 나오는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진짜 웃퍼요. 웃기고 슬퍼요. 외교관인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외교관들은 품위 유지비라는 게 국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아랍 국가에서는 술을 팔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술을 제조해가지고 팔다가 걸려가지고 추방당한 사람도 있고. 술이 금지라서 이 카타르는 허가증이 있어야 술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 외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카타르 외곽에 있는 빌라를 빌립니다. 그래서 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밀주 공장을 만들고 이 밀주가 보통 1.5리터짜리 페트병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한 12개 들이가 한 박스인데 이 페트병에 있는 걸 이렇게 마셔봤는데 이게 되게 싸구려 백주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외교 행랑에 코끼리 상아를 몰래 넣어서 이제 나오다가 들켜가지고 추방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냥 유학생 입장에서는. 저 이거 되게 오픈 이야기인데요. 왜 또? 이게 이제 해외 파견될 때 공항에 딱 오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절대로 짐을 가져오지 말래요. 자기 손가방 이외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다 받고 돌려보낸다고. 그래도 엄마가 이제 막 싸줬어요. 이제 캐리어에다가 엄청 이제 이것저것 넣어서 싸줬는데 어머 못 가져간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짐 키로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거기다 이제 장사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명태도 가져가야 되고. 명태를 가져가겠다고요? 예, 명태, 이거 마른 명태, 그것도 가져가야 되고, 평양술도 가져가야 되고, 담배도 가져가야, 약도 가져가야 되고, 이제 그거를 다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수혜 씨 화장품이랑 옷 가져가야 되잖아요. 저 화장품은 못 가는데 옷을 그래서. 속옷을 2개를 입고 2개씩 입고 예 공항을 그렇게 넘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넘었어요 정말. 저는 터키 쪽도 궁금해요. 터키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나요? 터키에는 북한 대사관 없고요. 우리는 이제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걸 터키가 보니까 똑같은 거 터키에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베를린에 있는 대사관은 숙박으로 운영했잖아요. 불가리아에 있는 대사관도 예식장이자 자룡 수교로. 예식장이요? 예. 예식장. 기본 투잡이구나. 웨딩.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터키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랑코 교수님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북한이 해외 벌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미국 화폐를 위장을 하거든요. 위장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돈을 이제 바꿔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이용했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인들한테 제재를 내렸어요. 그 북한 사람이 은행에 가면 하루에 환전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자꾸 뜨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약간 멀리 지내자. 야, 이게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신기한 이야기가 또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알파고 씨. 예. 북한과 도플갱어라고 할 만한 정말 비슷하고 똑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좀 약간 소문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다. 예.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똑같은 나라 과연 있습니까? 네,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이렇게 이제 페아로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페아로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나라 이름을 다시 천천히 한번 말해주세요. 나라 이름을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처음 들어봤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간다. 어디야? 자, 영상을 넘어. 어디 있는 거지? 아, 꽤 크네. 옆에. 이거 뭐야? 맞아. 대박. 이거 뭐야? 맞아. 대박. 정말 잘 정돈되고 이뻐요. 근데 사람들 차는 조금 다른데 사람들은 진짜 안 다녀. 얼음 끼치도록 깨끗해요 여기. 뭔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난다, 평양이랑. 이거 평양 같아. 평양 영상 같아. 왜 평양 같지?
뭘까요? 와. 낙엽이 하나도 안 보이게 낙엽 다 주워서 지금 저기다 넣는 거예요. 이 넓은 데를 낙엽 떨어질 때마다 낯쓰실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없어, 유령도시처럼.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터키 사람이 나와서 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얘기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대전에서 유학 생활했을 때는 투르크멘 사람이랑 같이 살았어요. 한국에 있어요. 예, 룸메이트이자 홈메이트인데 투르크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터키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 언어가 서로 통해요. 어머. 홈메이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분이었나 봐요? 아닙니다. 안 넘어갔어. 이제 방송 끝나면 저 집에 가야 되니까 말을 좀 조심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영상 보니까 예. 정말 영상에서 보던 평양 같아요. 네, 뭔가 다 막 일정하게 딱 되고 깨끗하게 되고 무섭다. 세트장처럼 촬영하기 위해서 다 나가 있어 촬영 끝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 무섭다. 저 동상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수도에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다 하얀색이에요. 버스나 다 하얘요. 별로 없어요, 그러고. 다 흰색이야. 왜요? 자동차들 다 하얀색이에요. 너무 단순해. 그 대통령이 하얀색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것뿐이에요. They make one thing clear. No changing of the political guard in Ashgabat. Turkmenbashi has declared himself president for life. 첫째 이유가 독재자가 하얀색을 좋아해서 맞아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저 투르크메니스탄에 잘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면서 잘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를 우리는 기획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수도를 아예 기획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처음부터 구상할 때부터 흰색으로 다 해버리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거나 싫거나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도시가. 우리 막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연합으로? 그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래요. 되게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려고 신청을 하시면 비자 발급하기가 힘들진 않아요. 아니 근데 가도 촬영을 못하게 갔는데 거기 나라 사람을 못 보고 오는데. 촬영을 못하게 해서 가는 거죠. 아니, 촬영할 수 있어요. 약간 촬영을 이렇게 티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은 저는 약 원리가 하지 않으시면 지금 많은 유튜버들도 거기 가서 촬영하고 와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촬영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촬영할 수 있는데 군인을 못 찍게 하고 공공기관을 못 찍게 할 뿐이지 다 찍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에 안 다니는 게 통제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인구가 별로 없는데 도시는 이따만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너무 하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전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제 방과 그 무늬고 뭐고 다 핑크색으로 해놨어요. 네. 옷도 머리도 막 핑크색으로 다니고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저 나라 사람인데 핑크색으로 탁 해가지고 핑크색 차를 막 몰고 다녀요. 그럼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일단 못 들어오세요. 어디 못 들어가요? 아니 일단은 도시에? 길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핑크색 차라서 못 들어가요? 예. 건물만 근데 하얀색이 멀리로 아니고? 들어간다 그러면 처벌합니다. 돈 주셔야 돼요. 옷까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자동차하고 건물들은 다 흰색으로 해야 돼요. 오, 말도 안 돼. 건물이 하얀색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다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은데 대통령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초대 대통령은 사파르백 니아조브인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바로 이제 대통령 돼서 자신을 투르크멘 사람들의 지도자, 투르크멘 사람들의 수령이라고 해서 성을 바꿨어요. 투르크멘 바시라고. 이거 뭐냐면 투르크멘은 그 민족 이름이고 바시는 머리이거든요. 투르크멘 사람들은 우두머리, 투르크멘 사람들은 수령님.
그래서 다들 자신의 수령이라고 불러달라고 억지로 시킨 거예요. 대박. 그래서 다들 이제 튀르크멘바시니까 부르니까 북한에 있는 수령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 어머, 이름을 바꾸고. 이분이 나는 이 튀르크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우리는 소련보다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이분이 튀르크멘 말로 월 이름들을 바꿨어요. 뭘로? 2월을 엄마 이름으로 했고 4월은 자기 이름으로. 어머, 더 심하네 북한보다. 북한이네 완전히. 북한이네. 마음대로 태양절, 광명절도 있고 광명성절 하는 거랑 똑같네. 그분은 자기 자서전이 있는데요. 그냥 이제 자서전으로 남았어야 됐는데 일단 교육부에다가 이걸 주고 강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강제 교육으로 되고. 혁명 역사. 이제 튀르크메니스탄은 이슬람교이거든요. 네. 근데 모든 이슬람 사원들에 있는 이맘들한테 그 책을 보내주고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을 때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 있거든요. 네. 코란과 함께 설교하라고. 오, 자기를 신급에다 그때 넣네. 이슬람 세계는 너무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전 옆에다가 또 다른 경전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분도 이거는 튀르크멘 스타일 이슬람이야. 이거 들어오지 말라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나 보다. 이제 거기는 게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왕국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또 이렇게 거긴 집단 중심이니까 아들한테 안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북한이랑 비슷한 점이 뭐냐면 언론이 완전 통제예요. 그 제일 심각한 거. 민주주의 안 해요, 그럼. 근데 민주주의라고요? 이제 민주주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 어느 정도 된 거 뭐냐면 이제 개인이 가서 기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매출액하고 그 고용하는 직원 수가 어느 빨간 라인이 있어요. 그걸 안 넘는 하나에서는 허용하고 있어요. 안 넘는 선. 외국인인데도 투자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몇 개 정당을 이제 허용을 해줬고 그분들한테 자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회에 있고 정당들이 있어요. 그 아무리 그 국민들의 수준이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 인터뷰를 정말 놀라웠던 거는 불만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고 다 자기네 나라만의 특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비교를 거고. 해요. 비교를 해요. 그 나머지 탈소비에트 국가들이랑 야 봐봐 키르기즈스탄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우린 타지키스탄보다 더 낫잖아. 이런 식이니까. 그 나라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약간의 프라이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포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이웃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책을 실시하자 내전이 생겼다. 지역 간 싸우고 부족이 싸우고 타지키스탄은 50만 명 민주주의 실험했을 때 50만 명 정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전 때문에 멀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경우 약간 우리도 조금 이상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전이 있다 하면서도 아무 때나 하면서도 거리를 나가도 됩니다. 먹을 게 있다. 공포가 없다. 민주주의는 역시 혼란이다. 그 사람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제가 다 읽진 못했어요. 좀 읽어봤는데 성공한 민주주의 모델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소련에서 독립돼서 나왔는데 당시 러시아는 대통령이 옐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러시아를 나락으로 끌고 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정말 폭망하고 다당제다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들은 그런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뭐 타지키스탄 우리식의 방법이 있고 카자흐스탄 우리식의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독재인지 민주주의인지 혼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그 지역 국가들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 모델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랑 자꾸 연결해서 좀 재미있는 사연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미있는 사연 뭐냐면 이제 황금 동상이에요. 이거 일단은 이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동상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슬람인데 어떻게 동상이지?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신 말고는 그 절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의 동상을 세워주면 안 돼요. 그거는 숭배 대상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처럼 너무나 거대하게 크게. 네, 세웠고 그리고 북한이랑 비슷한 거 뭐냐면 결혼식 때는 사람들이 거기 진짜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기로 하는 거기 가서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이거는 일종의 좀 결혼식의 그 순서예요. 왜? 아주 신기한 정보를 많이 전해주신 알파고 특파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본에서의 이 납치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게 일본의 수상이 직접 평양에 가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몇 명 온 적도 있죠? 네네. 2002년에 고이즈미라는 수상이 그 김정일 위원장 당시 위원장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실 북일 수교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납치자 문제 해결이었어요. 일본은 17명이 납치되고 이곳을 확인해달라고 북한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쪽에서는 조음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북한하고 수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을 아주 크게 일본어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회의장으로 갔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아랫 사람들이 요운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해서 사과를 해요. 설림 관계를 담보에 나서는 경이적인 사변이 이 땅에 펼쳐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해서 오히려 한일 북일 관계가 나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인정했으면 돌려보내라. 예. 일본에 2주 정도만 보내달라 해서 보내왔어요. 북한 쪽에서. 그런데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요. 일본은 계속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요코타 메구미라는 13살 때 납치당한 13살 때 굉장히 산진적인 여성이 있어요. 1977년 13살의 나이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여성 요코타 메구미. 북한은 2002년 납북 사실을 인정하면서 요코타는 8년 전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코타めぐみさんが北朝鮮に拉致されて今日で32年が経ちました。中学1年生の時に学校から帰る途中北朝鮮の工作員に拉致されました。 이 여성이 왜 더 유명하냐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전철 씨 있잖아요. 김전철 씨의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가정교사. 일본어 교사로. 예. 아마 김전철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가르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얼 패밀리의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막 이런 것이 아닐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은
교육이 됐건 만약에 무슨 공작에 쓰려면 과외 선생으로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초대를 해도 될 일인데 네네. 납치를 해서 이상한 그러니까 일본 요건을 사용하면서 북한 곤자구원을 일본인 행세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첩보 활동, 간첩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현희 씨도 카르포파 사건 때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 이름을 썼고 일본 요건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일본 요건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비밀리에 곤자구원 그 육성이기 때문에 그런 납치 해소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요코타 메구미라는 산진적인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은 그 북한 쪽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골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골을 보내달라 일본에서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근데 그거 유골이라고 해도 DNA 검사 가능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일본에서 DNA 검사를 했더니 일본에서 DNA 검사를 했더니 다른 사람 것이 나왔대요. 다른 사람 것이 나왔대요. 진짜 치사하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에 보낸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까지도 생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毎年毎年もうこれで今年でっていうのはみんな思ってて今日まで来たわけですからね。なんでこんなに解決できないんだろうっていう思いの方が多くて。 일본은 그것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요. 그래서 요코타 메구미는 아직 살아있다. 요코타 메구미가 1977년도에 납치돼가지고 그때 13세, 만 13살이었어요. 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아주 여러 가지 외교 문제들이 엉켜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귀국선, 망경봉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195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북한 쪽에 일본 안에 있는 북한계 사람을 보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귀국선. 네, 귀국선. 지성인 학원이라는 북의 선전만은 있고 59년부터 북송선에 올랐던 제일동포는 84년까지 9만 9천여 명, 거의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때 그 북한에서 촐리마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펼쳐져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런데 6.25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북한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돌아오고 싶은 그 일본 안에 있는 북한계 사람들이 있으면 환영한다. 북한은 지산낙원이다라는 선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뭐 소련의 원조를 예. 그래서 일본 안에 북한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바지하겠다라고 해서 일본 안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따르는 제일동포들, 열렬한 흠모와 애국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조국의 품, 어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깁니다. 일본인 초가 6천 정도. 북한 사람하고 일본인 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갔어요. 조국에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정년일군 자녀들의 합숙에 찾아오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 형편을 세심히 헤아려 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지산낙원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편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산품으로 많이 보내달라라는 게 맞아요. 많았고. 북한으로 가기 이전에는 북한에 가면 좋은 직장에 그 취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를 잘 배울 수 있는 대학교도 갈 수가 있다라든가 그런데 가서 나는 여기서 대학 다니고 싶다라고 했는데 북한 관리가 여기 와서 뭘 대학으로 다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자살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아요. 그런데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납치한 일본인. 왜? 비행기를 납치했다고? 뭐야? 자,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납치가 됐다.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무슨 사건입니까? 예. 이것은요, 1970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큰내섬 비행기 요도호를 곤준 납치했습니다. 그 범인들이 권총으로 기장을 위협하면서 평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장이 그 범인들을 일단 설득하여서 후쿠오카 공항에 먼저 갑니다. 이제 평양으로 가까워졌는데 관제탑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죠. 여기는 평양이다. 내려와. 이렇게 해서 내렸어요. 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 중 한 사람이 창에 있잖아요. 네. 창문에서 얼핏 봤더니 노스웨스트 항공의 나르게가 좀 보였어요. 비행기가?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하면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왜 평양에 미국 비행기가 있냐고. 그러네. 예. 그래서 범인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여기가 진짜 평양이냐? 안 가봤어. 그런데 공항 상황을 봤더니 거기 어디입니까? 공항 상황을 봤더니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거기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전인 공무할 붉은 무리들의 만행의 실증이 여기 있습니다. 1970년 3월 31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가던 일본 여객기가 북한기류로 가자는 붉은 폭도들에 끌려가던 중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불법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 정부하고 당시 박정희 정부였어요. 1970년. 이게 이런
김포공항에서 먼저 체포를 하겠다. 이런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랭카드도 만들고 가짜로 머리 잘 썼다. 그리고 북한 변호사들의 복장까지 해가지고 일본의 고위 그 관료가 왔습니다. 그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신 인질로 들어갑니다. 어떡해. 이게 평양으로 갑니다. 야마무라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인질로 북한 교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와, 그 부분도 대단하네. 예. 근데 평양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거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치, 이미 일본인들 왜 그 오는데 북한 사람도 아니고 왜 온다고 하는 거야 자꾸? 일단 그러니까 적군파들은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테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많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세계 혁명으로 나가고 싶다 이러한 급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혼산주의라기보다 혼상주의자. 공상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일본 정부가 북한한테 부탁을 해요. 망명자로 받아들여 달라. 예. 범죄자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고 그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망명자로.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 가서 무장 해제시키고 이제 그 심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권총이라든가 무기들이 있죠. 다 찬난감이었어요. 다 찬난감이었어요. 세상에. 다 찬난감. 이놈들 혼나야 되겠네요. 일본 근대법으로는 범죄자예요. 왜냐면 혼준 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그 한씨 17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혼준 납치했는데 그 아이는 그 간첩으로 일본에 잠입했어요. 역으로 다시? 예. 그런데 체포됐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분들이 9명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 4명 정도이고요. 아직 북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종사는? 그러니까 조종사랑 그 일본 그 사람들은 그 일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진짜 통일을 정말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나라들은 진짜 통일을 원할까? 뭐 저희끼리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할까요? 그 아베 정권 거의 약 8년 정도는 일본 내에 그 우파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조금 처음부터 혹시 문재인 정권이 되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핵을 가지는 한반도가 출용한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역사 문제로 침묵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본의 적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네, 그게 일본의 의파 쪽에서 만든 사실상 픽션이거든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일본의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이산적이고 그리고 더 말하면 조금 남북 간이 대립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남한에 일본이 따로따로 영향력을 주면서 이게 이간질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대통령이나 뭐 제가 이기적인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됐으면 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가 확실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분이 없죠, 더 이상. 다니엘 씨 입장에서는 독일은 통일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통일을 이룬 국가로서 이제 한반도 통일을 이제 응원하고 어쨌거나 통일은 흑백 아닌 것 같아요. 장단점 다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점들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북 관계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서로 못 만나는 점. 그게 제일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교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혁명이었거든요. 동독 주민들이 이제 자유여행권을 원했었고 그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동독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었고 저희도 다시 이제 동독으로 가서 예를 들면 드레스덴이라든지 라이프치히 같은 그런 문화 도시에서 명수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좀 더 깊은 어떤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동독이랑 서독하고 지금 북한이랑 남한 그 상황을 사실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달라요, 많이. 근데 저희도 통일 비용만 봤을 때는 거의 2,000조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럼 지금 남북한 통일도 얼마나 비용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통일을 지금 이룬 거는 이제 최종 목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한의 어떤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요.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종전 그리고 일단 문화적이랑 경제적인 교류 그런 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오늘 다 나왔어요. 다른 국가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본인 국가들의 국익이 최대인 것을 원하고 본인 국가들의 국익이 최대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약하게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로 챙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죠.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2021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북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600m 정도가 두만강인데 그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집입니다. 어디? 어디 보자. 어디. 들어가 보자. 비행기 안을 직접 가서 찍으신 분을 오늘 모십니다. 10만 컷이 길이로 얼마가 될까? 40만 센티미터가 나와. 진짜? 이 사진을 몰래 찍으러 갔다가 저 죽을 뻔했죠. 채널 A